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제69회 지난 2월 17일 날 시행됐던 FAT 2급 실무 이론 문제부터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녹화를 하면서 시간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다 보니까 보편 1시간씩 걸리고 걸려서 시간이 많이 길다고 파일을 갖다 좀 잘라서 반반씩 그렇게 올려드리는 게 좀 좋다고 하시니 제가 이 문제를 갖다가 지금 이론문 실무 이론 문제가 1번부터 10번까지 있으니까요. 5문제 단위로 좀 잘라 가지고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고 또 다음 파일로 또 녹화를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게 되면 1번 문제부터 볼까요? 실무 이론 평가라고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문제는 다음 중 회계정보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로 적절치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 복습하시면서 또 문제 풀면서 복습하실 수 있도록 좀 FAT 2급 기초과정에서는 꼭 필요한 것들이 있는지라 다른 급수에서는 잘 안 하는데 여러분들한테는 복습해야 될 것들을 조금씩 정리를 해서 같이 보여드리고자 PPT로 좀 문제 하나씩 띄워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69회 지난 2월 17일 날 시행됐던 거고요. 자, 문제 여러분이 FAT 2급에서는 기초과정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배우셨던 요 재무상태표 순서대로 요 재무상태표 제가 꼭 암기 다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FAT급 기초과정에서 용어들이 많이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있으실 텐데 앞으로 이게 계속 반복적일 거예요. 반복되기 때문에 보면 볼수록 그때 하루에 5분 10분씩만 투자하셔도 2, 3일이면 충분히 다 암기하고 남는데 순서대로 아주 정확하게 암기를 꼭 하세요. 공부하시는데 필수적인 것이니까요. 만약에 이 내용이 설명을 들으면서 각 계정마다 재무상태표의 계정 과목을 충분히 학습하시면서 익히고 싶다면 요거 제가 회계 원리 수업 때 여러분 제 동영상 보시게 되면 회계원리 자산 파트 들어갈 때 다 설명을 해놨어요. 혹시 혼자 하시기가 좀 어려우시면 여기 회계원리 파트에서 자산 파트에요. 자산 파트 들어갈 때 여기 계정들을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의 자산부채 자본계정 뿐만이 아니라 여기 손익계산서에 손익구분 요건 암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매출원가 계산하는 방식 세트로 시험 문제가 이따가도 나오지만은 세트로 나오기 때문에 꼭 같이 암기해 두시고요. 판관비와 영업의 비용을 일일이 순서대로 외울 필요는 없지만 또 외우라고 해서 못 외울 것도 없으실 거예요. 왜? 손익계산서에서 이 판관비와 영업의 비용 구분하는 시험 문제가 아주 많이 출제가 돼요. 처음 배우시는 분들한테 계정을 정확히 구분할 줄 아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내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요것도 같이 눈여겨 받으시고 꼭 습득하셔야 될 지식 중에 하나라고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보시면서 여기 1번 문제 회계 정보 이용자라고 지금 얘기가 나와 있네요. 우리 회계 초반에 배웠을 때 회계 정보 이용자는 크게 내부 회계 정보 이용자도 있고 외부 회계 정보 이용자도 있다 그랬죠. 내부 회계 정보 이용자의 대표적인 사람들은 경영진이라든지 직원들이라든지 뭐 이런 그다음에 노조라든지 뭐 이런 정도고요. 외부 회계 정보 이용자는 채권자라든지 또는 뭐 여기 외부의 세무서라든지 그다음에 금융기관이라든지 뭐 이런 정도를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를 필요로 하는 외부 회계정보 이용자라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내부, 외부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목적으로 하는 것은 뭐가 궁금하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회계정보를 필요로 할까 봤더니 채권자,
우리 회사에 대해서 채권자인 경우는 우리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란 말이죠. 채권자는 이자를 받게 되겠죠. 돈을 빌려준 대가로 채권자 그러면 여기 뭐 하다못해 국채라든지 그리고 공채라든지 특히나 여기 사채를 말하는 건데 이 사채 우리 회사의 사채를 갖다가 산 사람들은 이자를 받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배당금이 아니라 이자가 목적이 그랬죠. 이자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요게 궁금하단 말이죠.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 재무정보를 갖다가 요 회계정보를 필요로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으니 여기 배당금이 아니라 이자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1번이 틀린 거예요. 적절하지 않고요. 경영자는 당연히 회사의 경영을 했으니 영업이익이란 말 뜻은 영업. 우리 장사했다는 흔한 말로 장사해서 얼마 벌었는지 그러고 좀 약간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영업 활동을 통해서 번 돈이 얼마인지 그거를 갖다가 알고 싶어요. 영업 활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맞고요. 그 다음에 종업원 우리 직원들은 이런 회계 정보를 통해서 보너스가 얼마나 나올 수 있을까, 급여 인상은 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갖다 궁금해하기 때문에 성과급을 얼마나 받을지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알고 싶어서 회계 정보를 갖다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세무서에서는 당연히 세금을 얼마나 낼 수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에 회계 정보를 갖다가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정도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가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 대여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돈을 빌려준 거죠. 이자 10만 원이 보통 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그러면 증가한 것은 보통 예금이 증가했겠죠. 요 위에 써볼게요. 차변에 보통 예금에서 10만 원이 이렇게 입금이 됐다는 뜻이고요. 얘가 왜 들어왔나 봤더니 돈을 빌려준 거에 대한 이자래요. 그럼 계정은 이자 수익이 되겠죠. 수익 계정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기록하는 것. 우리 회사에서 여러분이 실무 업무를 하시게 되면 회사에서의 회계상의 거래에 대해서 그것을 기록하는 게 우리 주 업무인데 그 기록을 우리는 차변, 대변, 복식부기를 통해서 계정 과목을 통해서 이렇게 입력을 한단 말이죠. 기록을 해요. 우리는 이거를 분계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쓰는 걸 분계라고 한다 말씀을 해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분계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좀 이따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나에 보시면 거래처로부터 상품 30만 원을 매입하기로 계약했다 그랬었죠. 계약은 우리 회계상의 거래 아닌 것으로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30만 원에 대한 기록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상품 매입하기로 한 계약에 대해서 계약금, 매입대금의 10%면 3만 원이 되겠네요.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를 했대요. 그러면 차변에 계약을 하기 위해서 계약금을 준 거는 우리 뭐라고 기록하기로 배웠어요? 선급금이라고 배웠죠. 여기다 3만 원 이렇게 쓰시고요. 대변에다가는 똑같이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그랬으니까 보통 예금은 감소했기 때문에 3만 원 이렇게 기록을 하시면 되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렇게 분계를 하라는 문제가 아니었었고 이 분계를 갖다가 여러분이 수행하기 전에 먼저 사전 지식으로 배워놨던 거래 판료소에 대한 걸 물어봤단 말이죠. 거래의 판료소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록을 했을 때 거래의 판료소와 거래의 종류를 물어보고 있어요. 거래의 종류. 그래서 거래 판료소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을 때 거래의 종류, 우리가 회계 담당자들이 거래 종류를 갖다 나누어 봤더니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더래요. 하나는 교환거래, 두 번째로는 손익거래, 세 번째로는 혼합거래,
이런 종류는 사실상 여러분이 회계 2급, FAT 2급에서만 출제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기초적인 지식, 회계 지식이기 때문에 FAT 2급 정도에서만 출제되는 문제인데 구분은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거래 8요소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합관계라는 용어로 먼저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계를 배우기 전에 결합관계부터 먼저 이해를 하고 암기한 다음에 분계를 배웠단 말이죠. 그러면 결합관계라는 건 뭔가 그랬더니 차변에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대변에도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차변의 자산이 증가하고 대변은 자산이 감소하는 거래, 이런 거래가 있어요 라고 알려주었단 말이죠. 그래서 결합관계로 기록하려면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이렇게 하든지 자산의 증가, 부채 증가 이렇게 하든지 이 결합관계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합관계라는 용어와 분기를 갖다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셔서 제가 이렇게 미리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는 계정 과목으로 쓰는 건 분계, 그다음에 통합 계정 전체를 나타내는 증가 감소 또는 발생 소멸만 나타내는 것은 결합관계. 문제에서 결합관계로 나타내라 그러면 이렇게 나타내셔야지 되고요. 분계를 하려면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회계상의 거래에 대해서 종류가 뭐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럼 특징은 어떻게 된다고 배웠어요? 교환거래를 갖다가 특징 지을 때는 교환거래는 그 분계를 했을 때 자산계정 또는 부채계정, 손익계산서의 계정인 자본계정 이 세 가지 중에 뭐 하나 두 가지 뭐 이런 식으로 재무상태표 계정들만 등장하는 걸 교환거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손익거래라고 하는 것은 자산, 부채, 자본 있을 수도 있는데 그 거래 한쪽 차변 요소든지 대변 요소가 반드시 수익 계정이라든지 또는 비용 계정이에요. 수익 계정, 비용 계정이 등장한다 그러면 교환 거래는 절대 될 수 없어요. 손익 거래 아니면 혼합 거래인데 이 손익 거래는 수익 계정이나 비용 계정이 등장했는데 그 금액이 전체 금액하고 같아요. 이럴 경우는 우리 손익 거래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이 수익과 비용 거래가 수익과 비용이 나타났는데 그게 전체 금액의 일부일 경우, 수익 계정과 비용 계정이 일부일 경우는 혼합 거래라고 구분을 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대충 이렇게 설명을 요약해서 해드렸으니 여기 가는 손익 거래다 그랬죠. 손익 거래는 수익 계정 또는 비용 계정이 등장하는데 전체 금액하고 같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보니까 이자 수익 계정 나왔죠. 수익 계정 나왔으니 얘는 절대 교환 거래는 될 수 없어요. 요거는 될 수 없죠. 그래서 금액을 보니까 전체 거래된 금액이 10만 원짜리예요. 근데 이자 수익이 10만 원이니까 얘는 손익 거래구나. 예, 맞는 말이죠. 그래서 손익 거래 첫 번째 거는 맞는 거고 두 번째는 나는 교환 거래이다. 여기 선급금은 자산 계정이에요. 그다음에 보통이금도 자산 계정이에요. 그러면 얘는 자산이 증가하면서 자산이 감소하는 경우 여기서 보시게 된다면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 거래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 얘는 자산, 부채, 자본 중에서 자산 계정만 사용됐으니 얘는 교환 거래라고 부르는 거구나. 이런 경우가 바로 교환 거래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나는 교환 거래다. 맞죠?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 때 바로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셔야지 매끄럽게 문제풀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번에 가는 차변에 비용이 발생했다. 자, 가 거래에 보시게 되면 여기 거래가 비용이 발생했나요? 차변에 여기는 자산이 증가했죠. 그럼 얘는 틀린 거네요. 그죠? 차변에 비용 발생이 아니라 지금 얘는 거래의 8요소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문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변에는 자산의 감소. 대변이 자산이 감소인가요? 수익이 발생이죠? 얘도 틀린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회계 원리, 회계 기초 과정에서 분명히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용어들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결합되는 거래이다. 결합관계를 갖다 지금 설명한 거예요. 얘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해당되는 답은 여기 2번은 이 3번이 답이 될 것이고요. 4번도 한번 볼게요. 나는 차변의 자산의 증가. 선급금 계정은 자산 계정이에요. 증가했죠? 대변은 보통예금 계정, 자산의 감소예요. 자산의 감소니까 맞는 말이죠. 자,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높아심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선급금이 됐던 이자 수익이 됐던 여러분이 이 계정을 자산인지 부채인지 자본인지 수익인지 비용인지를 구분을 못하게 되면 회계상에서 회계 자격시험 문제에서 지금 거의 대부분을 이런 계정을 갖다가 물어보는 시험 문제를 내는데 그거를 갖다가 모르면은 문제도 많이 이해가 안 될 것이고 틀리면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져 버리겠죠. 여러분이 그런 과정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또 회계 2급 FAT 2급을 따고 FAT 1급을 갖다가 공부하실 때 이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공부할 때 기초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기초예요. 어떤 내용이요? 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반드시 외우세요. 이거 알게 되면 FAT 1급, TAT급 진도 나갈 때 여러분이 알아듣고 여러분이 수행할 수 있고 맞출 수 있는 것들 자격증 따기가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왜? 필수적인 걸 꼭 암기를 해놨으니까. 또 한 가지 수익비용, 판관비 가장 기본적인 거라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암기하시라고 말씀을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볼까요? 3번 문제는 다음 자료를 토대로 매출 채권 금액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죠. 자, 매출 채권. 그럼 여러분이 매출 채권이 보기에서 나온 네 가지 중에서 어떤 게 매출 채권인지 아셔야지 돼요. 우리가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옴을 매출 채권이라고 부르고 밑에 있는 미수금과 미수수익, 미수금과 미수수익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채권 계정인데 기타 채권이라고 불러요. 얘는 기타 채권이라고 부르고 미수금과 미수수익 그러니까 수익 계정이라고 많이들 처음 배우실 때 헷갈려 하세요. 이 미수수익의 말뜻은 우리 입장에서는 수익인데 미수 아직 돈 못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정상으로는 미수금도 자산 계정이고요. 미수수익도 자산 계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수익자 들어갔다고 얘가 손익계산서 계정이라고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나왔으니까 지금은 계정 구분만 할 줄 알아도 맞출 수 있는 문제들로 출제가 되니까 제가 요거 정리를 해드리면은 미수수익 계정은 자산 계정이라고 얘기했고 말뜻은 우리 입장에선 수익인데 아직 받지 못한 돈이란 뜻이라 그랬어요. 반대 계정이 미지급 비용 계정이에요. 미지급 비용 계정은 우리 입장에서 비용인데 미지급 아직 지급을 안 했다 그래서 얘는 부채 계정이에요. 말뜻을 그렇게 외워두세요.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오면 많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말 나온 김에. 이건 결산정리사항 계정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지금 여기 나와서 제가 한번 미리 설명해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성급 비용이라는 계정이 있어요. 이것도 자산 계정이거든요. 성급 비용이라는 말 뜻은 우리한테 비용인데 지금 성급 미리 돈을 지급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정은요 성급금 계정하고 같아요. 똑같은 성급금처럼 자산 계정이다. 다만 주로 기말에 결산 정리 사항으로 많이 회계 담당자들이 쓰는 계정이기 때문에 끝에 비용자 수익자만 나오면 여러분 지금 FAT급에서 처음 배우시는 입장에서 이 용어 구분하기가 많이 어려워 하시는 걸 출제자들도 알아요. 그래서 요거 틀리게끔 보기에 많이 제시를 한단 말이죠. 선급금 자산의 반대 계정은 선수 수익 계정이에요. 선수 수익인데 우리가 선수 미리 받은 거예요. 보통 임대료 같은 것이 여기 속해요. 미리 받는 임대료. 이것도 부채 계정이에요.
그래서 보통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해 드릴 때는 이렇게 설명해 드렸어요. 이해하기 빠르시라고. 기본적으로 미수금이라는 기정을 자산 기정이라고 알고 있다면, 미수금이라는 기정과 미지급금이라는 기정을 알고 있다면, 이 계정인 경우에는 미수금과 수익이라는 계정이 합쳐진 결합된 계정인데 앞에 있는 게 항상 주인이에요. 그래서 미수금이 주인이기 때문에 뒤에 수익이 왔어도 얘는 자산 계정이에요. 똑같은 원리로 미지급금 계정은 부채 계정인데 미지급금이라는 계정과 비용이라는 계정이 합쳐져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면 앞에 게 주인이다. 그래서 미지급금이 부채 계정이기 때문에 미지급 비용도 부채 계정이다. 그 다음에 성급 비용도 우리한테 비용인 것을 성급 미리 줬다. 그래서 얘는 성급금하고 같은 계정이라고 말씀해 드렸죠. 성급금이 자산 계정이고 얘는 성급금과 비용이 합쳐진 용어인데 앞에 게 주인이기 때문에 성급금을 따라서 똑같이 자산 계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선수 수익도 마찬가지로 선수금과 수익 계정이 합쳐진 건데 선수금이라는 계정이 부채 계정이므로 선수금이 부채 계정인 것으로 선수 수익도 앞에 게 주인이어서 선수금도 선수 수익도 부채 계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라고 말씀을 해드린 겁니다. 이 계정은 결산할 때마다 나오는 계정들이어서 일단 FAT 2급 과정에서는 이 계정 구분만 정확히 지금 문제 풀면서 바로 암기해 놓으세요. 아주 많이 사용될 계정이니까요. 자, 그러면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오면 매출채권이라고 했으니까 880만 원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4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 매출채권 이렇게 나왔지만 제가 중요하다고 해서 위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 순서대로 계정들이 다 있어요. 제가 매출채권 해놓고 여기 보시게 되면 물론 제 거 이것만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교재에도 그다음에 요약집에도 재무상태표는 흔하게 나오는 것들인데 제가 여러분들 좀 보기 쉽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매출채권에 이거를 암기하고 있으면 매출채권에는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움이 매출채권이구나 이렇게 알고 계실 거 아니겠어요? 채권은 크게 매출채권과 기타채권으로 구분돼요. 기타채권에는 여기 나온 것처럼 미수금, 선급금, 제가 이제 설명하는 거에 깍두기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 단기대여금은 사실 여기 단기투자자산에 단기대여금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단기대여금의 성격이 단기투자자산도 되고 기타 채권에도 속하게 돼요. 채권이라는 건 우리가 받을 게 있다는 뜻이거든요. 아직 못 받은 게 있다는 뜻인데 단기대여금은 깍두기로 여기도 들어가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요하신 분은 이걸 수업을 들으시면서 암기하고 싶으신 분은 우리 회계원리 자산 파트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설명 들으면서 한번 다 외워질 거예요. 자, 3번까지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 근데 뭐가 이상하다. 다른 건 잠깐 보느냐고. 자, 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상품 매입과 관련된 매입과 판매 관련된 자료래요. 상품의 취득원가가 얼마냐고 지금 물어보고 있거든요. 자, 이 문제는 보통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우리 뭐 회사도 뭔가를 판매하는 장사하는 곳이잖아요. 여러분이 실제로 스스로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상품을 사갖고 왔어요. 상품을 사갖고 왔는데 얘가 10만원짜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뭐 상품을 사갖고 올 때 이 상품을 실어갖고 오는 그 운반비, 이걸 우리는 매입할 때 운반비가 들었다 그래서 운임이라고 이렇게 써요. 근데 이 금액이 5,000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상품을 팔 때 상품값 10만원이니까
10만 원에 이익을 붙여서 팔아야지 손해를 안 볼까? 아니면 매입 운임 얘도 상품을 살 때 발생한 비용이니까 이것도 상품에 다 포함시켜서 그 금액에다가 이익을 붙여서 팔아야지 손해를 안 볼까? 이런 문제란 얘기예요. 이게 꼭 문제만 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장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10만 원짜리 사다가 5천 원의 이익을 남겨서 팔려고 해요. 그러면 만약에 매입 운임을 상품 가격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얘를 10만 5천 원에 이렇게 팔면은 우리가 5천 원 이익이 남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이익이 남을 것 같습니까? 이거 사갖고 올 때 우리 5천 원 돈 썼는데 그럼 실제로 나는 헛고생만 한 것이고 아무것도 주머니에 남는 게 없잖아요. 여기 부대비용 발생한 것을 보통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부대비용이 상품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건 우린 상품은 재고자산이니까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여기 부대 비용이 발생한 부수적인 비용이 이렇게 발생하면 그 부수적인 비용은 자산, 취득하는 자산에 포함시키라고 배웠단 말이죠. 그럼 포함시켰다고 하는 개념은 지금 우리 상품값은 얘는 상품값은 10만 원이고 운임은 5천 원이라 할지라도 우린 얘를 다 합쳐서 상품값은 어떻게 되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갖고 온 상품의 값은 10만 5천 원짜리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같은 것도 수업하면서 풀어봤을 때 여기 매입 운임 운반비 영수증이 증빙서류가 있어도 얘를 운반비라고 쓰지 않고 뭐라고 썼어요? 똑같이 상품이라고 썼잖아요. 이렇게 같은 계정을 사용해 주는 것이 우리 상품값에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왜? 같은 계정이니까 합쳐져서 상품이 10만 5천 원 이렇게 되더란 얘기죠. 이 금액에다가 플러스 뭐를 해서 우리의 이익을 붙여서 팔아야지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상황을 우리 앞으로는 교재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자산을 취득하는데 부대 비용이 발생하면 같이 포함시켜서 얘를 취득 원가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자, 요게 이해가 되셨다면 보시죠. 자, 상품을 매입하는데 10만원, 매입 운임 5천원. 그럼 상품의 취득 원가는 10만 5천원이 되죠. 그리고 여기 보험료가 발생했어요. 근데 이 상품 매입과 관련해서 발생한 보험료래요. 그럼 이것도 뭐에 포함이 시켜줘야 되겠어요? 얘도 부대 비용이니까 매입할 때 발생한 보험료라서 얘도 포함을 시켜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시게 되면 자, 그래서 이거 보통 보험료는 어떤 경우에 많이 발생하느냐 하면 국내라고 해서 발생하지 말란 법은 없으니까 해외에서 상품을 매입할 때 그 운반비하고 그 상품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험도 가입하는 경우도 아주 많이 있어요. 흔하단 말이죠. 그래서 매입 운임이라든지 보험료라든지 근데 여기 특히 얘기를 해놨잖아요. 상품 매입과 관련된 것은 바로 이 부대비용에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다 포함시켜 주게 되면 11만 2천 원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1만 2천 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판매할 때 우리가 사온 상품을 판매할 때도 운반비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운반비는 판관비로 비용으로 별도로 기록을 해야 돼요. 이유는요. 이거 여러분이 이 물건을 샀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상품을 갖다가 여기 뭐 20만 원 주고 샀는데 그 상품을 갖다가 우리 배송을 해주면서 물건을 갖고 오고 나서 운반비 별도로 달라고 하면 여러분이 운반비를 별도로 또 내겠어요? 원래 판매하는 상품 가격 안에는 그거의 배송과 보편적으로죠. 배송과 설치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게 기본 상관례예요. 그래서 판매될 때의 그 운반비는 별도로 회사에서 기록하는 것이지 그 구매한 사람한테 그 돈을 또 달라고 하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판매할 때의 그 운반비는 별도의 비용 기종으로 기록한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이 문제 하나 갖고서도 응용할 수 있는 게 꽤 많이 발생해요. 지금 여기서 대표적인 게 상품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FAT 이거 지금 처음 배우시면서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장사를 하려면 상품 사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 것이고요. 조금 지나면 우리 회사에서는 회사니까 토지, 우리가 유형자산이라고 그러는데 주로 토지도 살 때 부대비용이라는 게 발생하고요. 건물을 살 때도 부대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모든 자산을 취득할 때 이 부대비용에 대한 것들을 우리 회계 담당자들은 잘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도 급수가 올라갈수록 계속 관련된 규정들에 대해서 이 문제를 물어보게 됩니다. 근데 FAT 2급에서는 첫 번째로 이 상품에 대한 거, 매입할 때 운반비는 상품에 포함시킨다. 상품 규정으로 쓰라는 얘기고요. 매출할 때의 운반비는 운반비라고 하는 별도의 규정으로 기록한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자, 됐고 이제 다섯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상품 매입 거래를, 상품을 매입하는 거네요. 또 똑같이 상품 매입 거래를 회계 처리할 때 나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어요. 자, 주문했던 상품 50만원 인수하고, 인수했다는 것은 상품을 받았다는 뜻이니까 차변에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를 했겠죠. 자, 보통 제가 흔히 말씀드리는 기브 앤 테이크, 회계는요, 받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주는 것이 있어야 되고, 주는 것이 있으면 반대로 반드시 받는 게 있어야 돼요. 상품을 50만원어치 받았다면 주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인수하고 주문할 때 계약금 5만원을 줬대요. 그럼 계약금은 우리가 지급했을 때 선급금에서 기록을 해 놨던 거잖아요. 얘는 계약금은 선급금이라는 자산으로 기록을 해 놨었는데, 미리 주었던 그 선급금 기록해 놨던 걸 대변으로 없애줘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문제에서도 나왔던 거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차변에 선급금, 예를 들어서 똑같이 금액 그냥 5만원이라고 가정하고요. 대변에다가는 보통 예금에서 계약금을 이렇게 이체를 했었는데, 이제는 상품을 받았으면은 상품 받은 시점에서는 우리 정산을 해야 되잖아요. 계약금 줬던 거 대변에서 자산을 차변에 선급금으로 기록해 놨던 것을 대변으로 선급금 이렇게 상기해서 없애줘야 되잖아요. 상품 받았으니까. 그래서 가는 선급금 요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제외한 잔액은 외상을 했다. 상품을 사갖고 오면서 외상을 했다. 그러면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여기는 외상 매입금이라고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대변 나야 될 것은 외상 매입금이 돼요. 두 개 공통적인 것은 1번밖에 없으니 1번이 답이 되겠죠. 자, 요 회계 처리가 어렵다? 아니, 물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보통 회사에서 상품을 거래할 때는 1,000원, 2,000원어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를 이 상거래에서 상품을 사올 때 그 금액 규모가 크다 그러면은 항상 계약금이라는 걸 먼저 내야지 돼요. 그래야지 그쪽에서도 그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든지 사오든지 준비하고 등등 할 테니까요. 자, 그렇게 계약금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상품을 받으면서 나머지 외상으로 하든지 어음을 지급하든지 보통예금으로 이체를 하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회사에서는 1년에 딱 한 번 일어날까요? 수시로 일어날까요? 수시로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이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목적, 이걸 배우려고 하는 목적이 뭐죠? 자격증만 따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공부하시면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이 회계 담당자로서 회사에서 취업을 해서 이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다. 업무 인수인계 받는 거 이렇게 기록하는
라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문제들을 접하시게 되면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더 집중적으로, 더 정성껏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벌써 또 30분이 넘었어요. 설명,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세하게 설명하면 좋다 그러는데, 공부 또 많이 하신 분들은 좀 부담스럽다고 해서, 여하튼 간에, 문제 5개, 5문제 단위로, 녹화는 끊고, 바로 이어서, 6번 문제부터 다음 파일에서 또 녹화를 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